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을 뒤덮었던 황사가 오늘 서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 강원도와 충북, 호남 지역은 나쁨 단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올해 최종금리를 5.1%로 예상한 파월 연준 의장은 연내에 금리 인하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기소와 동시에 당직을 정지시키는 당원 80조를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치 탄압 등 기소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게 이유인데 당내에서는 유신 정당이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기리기 위한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천안함 폭침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 호국보훈연구소장 스튜디오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중국을 덮쳤던 최악의 황사가 오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한 이번 황사는 위성으로 찍힐 정도로 농도가 짙은데요. 오늘은 가능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거나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최현희 기자입니다. 베이징 하늘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건물 형체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채 걸음을 재촉합니다. 就是首先我今天出行的话，就是可以看到今天天这个雾霾沙尘还挺重的，然后 지난 10일과 14일에 이어 이달에만 세 번째 짙은 황사가 덮쳤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등에 이어 만주 쪽에서도 발원하면서 양이 많아졌습니다. 어제 오전 베이징 전역의 공기질 지수는 최악인 6등급, 엄중 오염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500 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오염물질은 미세먼지입니다. 이번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오늘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경기와 인천엔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앞서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당초 물가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을 예상하기도 했지만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등 금융권의 불안이 이어지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raised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미국이 오늘 새벽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에서 5%로 올라 2007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I would explain to people more broadly that inflation is extremely high and it's hurting the working people of this country badly, all of them. 하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기류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금융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지목되면서 빅스텝 대신 베이비 스텝으로 다소 후퇴한 것입니다. 연준이 이번 성명에서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할 걸로 예상한다는 과거의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리 인상 기조가 곧 끝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다음 달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세계보험 명예전당에 올랐습니다. 보험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이 상은 혁신적 활동을 통해 보험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기리기 위해 1957년 제정된 것으로 과거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에 이어 두 번째 수상입니다. 조시 란다우 세계보험협회 대표는 신 회장은 변화와 혁신과 통찰적 리더십, 사람 중심 경영을 통해 보험 명예 전당 정신을 구현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배임과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대장동 사업의 직접 설계자, 최종 책임자라고 규정했는데 최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도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검찰이 사건 수사 개시 1년 반 만에 이재명 대표를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배임과 부패 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 등 모두 5개입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7,800억 원대 이득을 안겨준 반면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관할 지역 내 기업들의 부정한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133억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 등도 포함됐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 결과 이 대표를 비리의 종착점으로 못 박은 셈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정해진 답대로 기소했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 기소입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책실장도 대장동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공범으로 적시하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기소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줌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FC와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관내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133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부터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팀과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위례 사업에선 남욱 변호사를 사업자로 내정한 뒤 사업 일정과 공모 지침서 등을 유출해 211억 원의 불법 이익을 안겨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대장동 사업 때도 같은 방식으로 내부 정보를 유출해 민간업자가 7,886억 원을 가져가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못 박았습니다. 검찰은 성남도계공이 전체 개발 이익의 70%, 약 6,725억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이 대표가 이익을 1,83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성남FC 이모 전 대표가 공모해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며 세 사람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를 받고 후원금을 낸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프로젝트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한 대가로 성남FC에 총 133억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런 부정 거래로 성남FC를 부도 위기에서 살려내고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는 이득을 얻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이버의 후원금 40억 원을 마치 기부금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중간에 시민단체 희망살림을 끼워 넣은 건 범죄 수익 은닉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과 이 대표 간 거래는 묵시적 청탁으로 볼 수 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기소가 되면서 선거법 위반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기소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재판을 얼마나 한 번씩 받게 됩니까? 이제 두 개의 사건이 법원에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예. 공직선거법이 지금 집중 심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매주 재판을 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하고 이번에 기소된 이 사건은 이 사이즈나 분량이 좀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 사건은 지금
기소는 한 건이지만 사건이 3개가 한꺼번에 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집중 심리로 했을 때 집중 심리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반면에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집중 심리가 너무 오래 또 계속될 그렇겠죠. 네. 그럴 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판부가 이제 어떻게 이걸 조화를 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2개의 사건을 계속 출석을 하게 되면 최소한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가게 될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지금 수사까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 아니면 법원, 이재명 대표가 있는 곳은 검찰청 아니면 법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이 이제 가려지게 되는데 그런 만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검찰이 이제 5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이제 불구속 기소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 사안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대장동일 것으로 보여져요.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 증거에 대한 탄핵 과정들을 예. 거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모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제 대장동 사건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엄격하게 위법성을 인식하고 그런 손해를 인식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상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5,500억을 환수했다라고 하는 이미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 검찰은 지금 이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대법원에 다시 법원에서 이 부분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1,830억 환수한 것과 한 5천억 상당이 추가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다. 그리고 또 정책적 판단의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가 변화돼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부동산이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폭락을 하고 있고 공시지가가 18%가 떨어져서 세금이 국민들께 걷어들이는 세금이 굉장히 줄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분양권에 대해서 프리미엄까지 받게 됐었는데 이제는 분양을 신청하면 오히려 돈을 돌려주겠다. 입주하면 입주 보상금까지 주겠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분별로 가져가는 것이 정책적 판단으로 옳은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확정적 이익을 얻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인지 이건 정책적 판단이고 경영상 판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오히려 검찰에게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이 방금 이 변호사님이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번 그 재판의 쟁점은 이제 과거의 대법원 판결 당시에 그 환수 부분,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까가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해서 이게 본류가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예. 이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이 그렇게 이제 판결에 나왔긴 했지만 그것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산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뭐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이 무슨 오류를 범했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사건의 본류가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에서 5천억 이익을 봤다라고 공익 환수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도 반드시 그 내용이 존중돼야 된다. 이건 아니라라는 겁니다. 정면으로 다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대장동 사건에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이 대장동 일당들이 3억을 넣고 4천억을 이득으로 챙겨가는 그 구조를 누가 짰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임이라는 건 그런 거죠. 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서 제3자한테 이득을 취하게 하면 배임이 되는데 어떻게 3억을 낸 사람들한테 4천억을 몰아줄 수 있는 구조를 짰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지 이 부분이 이 사건에서는 저는 집중돼야 되는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 배임보다는 개발 설계자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개발 설계자를 찾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원래 100% 공공 개발을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성남시 의회에서 왜 민간이 해야 될 것들을 성남시가 하느냐?
또 만약에 이거 개발했다가 손해가 나면 성남시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많아서 실은 국민의힘의 전신당에서 비난을 했기 때문에 100% 공공개발이 안 됐어요. 만약에 100% 공공개발이 됐다면 이익이 났든 손해가 났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죄가 안 됐겠죠. 그런데 100% 공공개발을 못하고 반반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전체를 환수하면 죄가 안 되고 전체를 다 환수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방금 우리 장진영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한 3억 정도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는데 이건 법인을 설립할 때 들어가는 자본금인 것이고 실제 투자금은 이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지금 배임 액수가 천문학적이에요. 과거에는 검찰이 651억이었습니다만 지금 4,895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 포함시킨 거거든요. 근데 성남시 의회에서는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는 말씀 드리고 개발업자하고 공공개발을 하는데 개발업자에게 지금 성남시가 70%를 받아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수익이 나온 거예요. 근데 70%를 성남시가 갖겠다라고 했을 때 개발업자가 이 개발을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서로 경영상 이익관계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30% 받고는 이 사업 안 하겠다고 하면 사업이 무산되는 거기 때문에 70%를 전제로 한 검찰의 수익 계산이 법원에 가서는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찰이 계속 수사해왔던 게 있죠. 428억 약정 의혹. 자, 이게 이번 기소 공소장에는 이제 빠졌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아까 이제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 먼저 짚으면 이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낸 돈은 3억 5천만 원 정도가 맞습니다. 예, 더 이상 낸 돈은 없고요. 네. 그거는 먼저 짚고 그다음에 이제 428억 이 부분이 이제 공소장에서 빠졌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추가 혐의 입증을 통해서 기소가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배임이 이제 4,800억 정도 기소가 됐는데 그 배임을 행한 동기 또는 이유가 되는 부분이 428억. 이게 이제 동전의 앞뒷면 같은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빠진 이유는 아직은 이제 이게 돈을 줬다는 사람하고 받았다는 사람, 이제 김용하고 김만배가 있는데 적어도 이 둘 중에 한쪽에서는 돈을 줬다라는 진술이 나와야 이게 기소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돈이 건너갔다라는 간접 증거, 정황들은 충분한데 이 두 사람 입이 아직 닫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김만배 씨 같은 경우가 이게 428억이 천화동인 1호의 돈인데 이게 원래 주인이 이재명인데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하면 그 돈이 자기 돈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침묵의 카르텔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깨느냐 그것을 깨게 되면 이제 기소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검찰은 그 부분을 앞으로도 이제 보강을 해야 될 것이고 이걸 이번에 공소장에 넣지 않아야 그 부분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공소장에 넣어버리면 그 부분 수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이제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남겨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공소장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 부분이 뭐 죄가 없다라고 판단한 건 아니군요. 그렇게 되면은 이 대장동 사건 큰 틀이 저는 흔들린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검찰에서도 그 이제 김용한테 건너간 돈이 대선 자금이다라고 이미 공소장에 적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을 다해서 규명을 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성남 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 주목을 끄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 대표와 후원금을 낸 기업들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이 부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도 이 논리가 좀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업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부탁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묵시적으로 부탁을 했다 할지라도 유죄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성남 FC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느냐, 부정한 청탁이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묵시적으로 청탁했을 때에는 이것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대장동 사건에서 일단 428억과 관련해서는 뇌물이라든가 약속된 게 없으면 청탁 도대체 이 배임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을 받기로 한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배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의가 문제되기 때문에 검찰은 실은 1년 6개월 동안 수사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들어갔다는 증거를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28억에 대해서는 그냥 종결 처분을 해버리면 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28억을 또 추가 수사하겠다라고 하지만 1년 6개월 수사해서 안 나왔는데 더 수사해서 나올 게 있겠어요? 만약에 더 수사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누군가가 진술을 해주기를 바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건 검찰의 기대에 불과하다고 생각되고요. 이 성남FC 사건도 앞으로 법리적인 공방은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봐요. 대기업들에게 돈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광고비로 받았다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받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남 시민의 세금을 아껴준 것인데 이렇게 광고비로 받은 것도 결과적으로 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될 수 있느냐 죄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삼자 뇌물죄의 법리 다툼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성남 FC 관련해서 이제 그 후원액 금액이 좀 너무 많다는 게 이제 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남 FC 같은 이제 구단이 기업으로부터 뭐 수십억 원대의 광고비를 받는다는 것은 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자, 이런 지적들이 그동안 쭉 있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면 시민구단의 재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시민구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광고비가 안 들어오면 결국에는 성남 시민 세금들이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구FC 같은 경우도 두산건설에서 50억 원의 광고비를 냈어요. 그리고 경남FC에도 SDX 조선 같은 경우는 수년에 걸쳐서 한 200억 정도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 나오는 말이 그러면 이렇게 두산건설이나 SDX조선이 경남FC, 대구FC에도 후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 현안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 현안과 연결돼서 돈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도 수사하면 죄가 되겠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민의 세금을 아껴준 부분까지도 이게 삼자 뇌물로 엮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광고비를 누가 내겠어요? 왜냐하면 현안이 대기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현안이 있는 대기업은 광고를 못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시민구단은 시민의 세금으로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이 계속 그러면 뭐 다른 대구 FC나 경남 FC 예를 들면서 다른 데도 다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후원금 정치 후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후원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뇌물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같은 정치 후원금을 받았는데 왜 누구는 처벌되고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느냐? 이걸 후원금을 정치 후원금이라 하더라도 먼저 찾아가서 내가 이런 것들을 편의를 봐줄 테니까 후원금을 내라. 이렇게 되면 그거는 유죄가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후원금을 그냥 단순하게 받으면 그 돈을 받았지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남FC도 네이버나 두산건설 같은데 먼저 찾아가서 당신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이걸 특혜를 뭔가 편의를 봐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했다. 그래서 돈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남FC나 대구FC 같은 데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기도 문제가 될 거지만 단순히 현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문제를 삼은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자꾸 국민들 앞에서 혹세무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결국은 이제 뭐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 같군요. 자, 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과 성남FC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대표를 기다리는 수사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배 씨가 이 대표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428억 원 의혹입니다. 이번 공소장에는 빠졌지만 이 428억 원이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서 배임을 저지른 동기가 아니냐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이번 공소장에는 빠졌지만 김용전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위해서 김 전 부원장 등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돈을 받은 게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도 이 대표는 핵심 관계자입니다. 알려졌다시피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지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또 돈의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게는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 이른바 권순일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20년이었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권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에게까지 확대될 수도 있는 사안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 대표 측 변호사 수임료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해줬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전환사채 20억 원, 현금 3억 원 등을 쌍방울이 대신 내준 게 아니냐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이 외에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아파트 개발, 정자동 호텔 건설 사업,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열거한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보신 대로 이 대표는 두 차례 기소해 남은 사법 리스크도 산적해 있지만 야당은 이 대표 체제를 계속 끌고 가기로 해 논란이 거셉니다. 정민진 기자의 기사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가 발표되자마자 소집된 민주당 당무위는 시작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뇌물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라임 뒷돈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정책위 부의장, 이수진 원내대변인의 당직 정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은 모두 당직 유지였습니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 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를 적용하는 정치 탄압으로 이번 기소를 판단한 겁니다. 정치 탄압의 근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의 근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특히 지난해 이 대표가 대표로 선출되기 이틀 전에는 예외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대표가 위원장인 당무위로 바꾼 바 있습니다. 대신 당무위는 셀프 구제 비판을 의식해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했습니다. 셀프 구제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의 사실은 당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결에서는 좀 빠지시고. 하지만 당내 비명계는 예외 조항을 악용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반발과 함께 유신 정당이냐는 비판까지 쏟아냈습니다. 참 답답한 거예요. 당대표가 돼서 개인의 사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당을 동원해서 이 의혹 아닙니까? 여당도 민주당이 당헌 조작으로 정치적 목숨줄을 스스로 끊어냈다며 이 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서 야당의 비판이 거센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야당 대표로부터 우리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부러워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 대통령이 큰 결단을 한 만큼 이제는 일본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일본에서 있었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제1야당인 이펀 민주당 대표와 만났을 당시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한일 미래에 협력해달라고 직접 설득하겠다고 한 내용을 전하며 그 얘기를 듣고 부러웠다고 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은 초당적으로 대처하는데 우리 야당은 당리당략에 치중해 외교 성과를 폄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일종의 섭섭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도 기시다 내각의 한일 관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당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의 방위를 큰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기시다 총리가 분명한 사과를 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큰 결단, 큰 양보를 했는데 이렇게 양보했으면 일본도 양보를 해야 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절차를 진행할 피해자지원재단의 심규선 이사장은 정부 해법에 찬성하는 피해자도 상당수 있다며 해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2의 문희상 법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보다 좀 진전된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국회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고.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기소 당일에 이 당무위를 열고 대표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를 두고 비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있었던 당무위 결정과 관련해서 김의겸 대변인의 목소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이러한 탄압 의도에 대해서 당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표에게 뭐 총대매고 결단을 내려라 뭐 이런 말은 네, 없었습니다. 그 대표님에 대해서 지금 100천 원이나 뭐 상담을 진행 중인데 그것도 기소가 되면은 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번 건에 관한 기소, 대장동과 성남FC 건에 대한 기소에 대해서 80조 사망을 적용한 겁니다. 예, 뭐 미리 예상은 됐었지만 결국 민주당이 80조 당원을 그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시키는 방안으로 가게 됐어요. 네, 모든 사람이 이거는 예단했고 예단한 대로 속전속결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선 예외 조항의 초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가 되는 그런 총극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80조 1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야당인 민주당을 어떤 식으로든 다시 그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혁신안으로서 제시한 것이고, 사실 이 당원을 바꾼다 그랬을 때 전해철 의원 같은 사람도 이거는 문재인 혁신안이기 때문에 개정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런 비리라든지 부패에 대해서 상당히 단호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민주당이어야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당원을 개정해가지고선 요번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의 정통성을 위해서 실제로 그 라임 사태의 그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입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 해가지고선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된 두 의원까지도 정치 탄압의 이유로 지금 예외 조항을 적용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라도 지금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이 당직 유지가 얼마나 지금 희극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정 의원님도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80조 1항을 이제 그 개정을 할 때 그 당시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게 이제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한 개정이 아니냐, 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0조 조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조가 이제 만약에 기소가 됐을 때 사무총장이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핵심적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 쉽게 예를 들면 당무를 정지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혁신안으로 얘기해서 소위 죄가 있다고 소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판단 때문에 이걸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예.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바뀌었다고 하는 내용 자체도 사망인데요. 사망 내용이 뭐냐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뀐 거예요. 대단히 크게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뭐냐면 윤리심판원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서는 당 내부의 문제와 무관하게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
잘못된 결정이 내릴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걸 당무에 이제 전달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그 예외 조항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정치 탄압이라는 부분인데요. 당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1년 6개월 동안 끌어서 이번에 기소를 했는데 어떤 증거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끌어왔다라고 하는 건 매우 정치적 수사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예. 노웅래 의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을 본 적이 없다.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 체포 동의안 관련해서 표결까지 붙인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기소를 안 하고 있어요. 최장 기간입니다. 소위 국회에서 소위 체포 동의안 표결한 사안 중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아직도 기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말씀하신 기동민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거 3년을 끌다가 공소시효 바로 전날 기소를 했어요. 근데 기동민 의원 얘기는 뭐냐면 검찰이 주장하는 그날 그 시간에 자기는 다른 곳에 있었다. 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방식으로 가고 있다. 좀 그런 판단들을 내려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만약 국민적인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가 볼 때 국민 여론이 판단할 몫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지금 기동민 의원 주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기소할 때는 그 양복, 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양복하고 1억 원을 받았다. 또 이수진 의원은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이재명 대표 얘기로 초점을 모으자면은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 문재인 혁신안으로서 지금 나온 당원 80조.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 편의에 의해서 그들은 정치적 탄압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연 이것이 탄압인가? 그러면은 그 탄압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일각에서 애초부터 그러면 대장동을 포함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인가? 아마 여러 가지 그 의혹과 그다음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그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다가 요번에 이것을 지금 당무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서면으로 이름을 적어서 의견을 제출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참가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심리적 부담이 되겠습니까? 마치 또 기명 투표를 하는 거죠. 뭐 그거에 대해서도 당 대변인이 구구절절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또 하필이면 민주당의 상황이 당 상황이 지금 상당히 지금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는 그런 그 논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그냥 전격적으로 당무위를 열어가지고 당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당이 이게 정당인지 도당인지 뭐 일본의 파벌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그 내년 총선 그다음에 공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가 작동을 해가지고 결국 당 대표가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직이 유지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당직이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하는 그리고 그대로 되는 정말 답정 기소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답정 당직 유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까도 이제 그 김의겸 대변인과 기자들의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뭐 물론 뭐 김의겸 대변인은 지금 이 사건에 하나는 이제 당원 80조 사망이 작용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뭐 검찰 수사라든지 기소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겠네요. 근데 이제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검찰의 공소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나왔던 공소장 같은 경우는 이미 체포영장에서 내용이 다 나왔던 내용이고 더 진전된 내용이 없었던 측면이 있는 거죠. 이미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부터 당 내부에 일부 갈등은 있었습니다만 공소장 자체가 거의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428억이라고 하는 또 진전된 내용.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돈을 받았다. 또는 예를 들면 정진상, 김용 씨와 함께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를 들면 기소조차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소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정치 산업이라고 보는 것이고 다음번 공소장은 모르죠. 다음번에 만약에 뭐 그것이 뭐 정자동이든 뭐 백현동이든 이런 문제가 와서 공소를 했을 때 그 공소장 내용이 명백하다고 얘기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쉽게 예를 들면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명백한 증거 없이 진술에 대해만 의존해서 또 온다고 얘기하면 동일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결정한 당무위 결정은요, 당원 당규상 절차적 하자가 없어요. 계속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된 거예요. 대신 매우 압축적으로 진행이 된 이유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게 되면 당대표의 직무가 정지되는 거예요. 하위 당직이 아니라. 그런 사태를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미 이전부터 이런 내용들은 예고가 됐기 때문에 빨리 진행됐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계속 정치 탄압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 때 정치 탄압이라는 부분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이미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이제 80조라고 하는 개혁적인 내용을 집어넣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과거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저희 검찰의 수사권을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도 사망이라는 예외 조항을 둬서 그랬죠. 정치 탄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의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이제 바뀐 거고, 윤리심판원과 당무위원회가 어느 정도 좀 다른 겁니까? 당 안에서? 그거는 오히려 민주당 김종욱 교수에게 질문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리자면은 그 당시에 찬성이 139표 아니었습니까? 반대가 138표인데 실제로 의결 정족수 때문에 그것이 부결된 것이지 찬성하는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온 것 때문에 얼마나 민주당 내홍이 시끄러웠었습니까? 예. 그런 그 사례로 볼 때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성남시장 시절에 이러한 어떤 그 비리, 인허가 관련해가지고선 과연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특히 자당 내의 의원들 그리고 이념적 결을 같이 하는 정의당의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고요. 절차적 하자가 없다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심지어는 군사 권위주의 하에서의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과정도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바꿔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치 탄압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정치 탄압을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주관적이고 파당적입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진술에만 의존했다 그러는데 진술뿐만이 아니라 그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내용이라든지 또 예를 든다면 제3자 뇌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업들의 증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이것을 완전히 지금 물적 증거가 없다라는 식으로 단언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윤리심판원은 외부인들이 많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몰라서 당무위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의결 절차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뭐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그 절차의 정당성이라든지 또 애초부터 민주당이 강조한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재인 2015년에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혁신안을 만들면서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의 그 혁신안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무력화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이유로 북한의 도발이 북한 소행임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저희들은 상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을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예, 이 보신 것처럼 내일은 제8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그리고 오는 26일은 이 천안함이 폭침된 지 1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네, 당시 천안함을 이끈 최원일 전 함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신경이 좀 어떠십니까?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먼저 천안함을 기억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13주기라고 하는데 예. 저에게 뭐 주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가 갈수록 더 보고 싶고 그날의 그 숨결, 목소리, 돌아가신 분들의 그리고 울부짖던 그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했던 그 전우들의 모습이 아직 귓가에 생생합니다. 예. 네. 천안함 전우들의 이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326 호국 보훈 연구소를 설립해서 예. 초대 이제 소장을 맡으시고 계속해서 운영을 예. 해오셨는데 어떤 계기로 설립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뭐 계기는 간단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천안함으로 정쟁을 하고 있고 정부와 군에서는 천안함에 대해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모론에 대해서는 계속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저라도 나서서 우리 104명의 전우들의 명예를 지켜야 된다 이런 취지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당시에 그 기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천안함이 이제 폭침된 그 날이 당시에 이제 서울시 교육감이었던 이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마느냐 했던 그 날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모든 기자들이 이제 서부지검 앞에서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천안함 폭침 그 뉴스 그 소식이 들려와서 국방부로 다 뛰어갔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 당시에 정말 그 뭐 기자들도 기자들이었겠지만 모든 사람이 예상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예. 당시의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네, 당시 저희도 왜냐하면 북한의 공격이 있다고 하면 경계 태세가 상향이 됩니다. 네. 예. 근데 평상의 이런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저희도 도발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북한의 어뢰 때문이다. 아니다. 예. 아니면 미국의 잠수함 때문이다. 예. 아니다. 뭐 좌초가 됐었다. 이런 위험들이 만무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어뢰에 관련해 가지고 그 새겨진 글씨 보고 이게 뭐 잘못 조작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잖아요. 그때 심경은 어떠셨습니까? 예, 뭐 사상 초유의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6.25 전쟁 이후에. 그래서 정부에서 대응도 미흡했고 예. 또 이런 언론은 또 잘 아시지만 자극적이고 임팩트 있는 기사를 또 쓰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로 해서 천안함은 또 6월 2일 지방선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천안함 북한 소행이 맞다 아니다 이걸로 공론은 분열되고 남남 갈등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배에서 이제 지휘를 하고 계셨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폭침될 때 그 느낌이라든지 이건 당연히 북한의 공격 때문이었다라는 걸 그 즉시 느끼셨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초계함, 천안함 같은 배를 무려 4번이나 탔습니다. 그렇죠. 해군 생활하면서. 예. 그러면서 폭내나 어뢰 발사 훈련 같은 거를 많이 해봤습니다. 예. 당연히 수중 폭발을 느꼈고 또 갑자기 배가 기울어진 점, 또 저희 몸이 붕 떴습니다. 그래서 가라앉은 점, 이런 점들 정황을 또 파악해보고 해서 어뢰라고밖에 단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예. 13년 전의 일이지만 당시의 일이 어제처럼 생생하다고 예. 말씀을 오늘 해주셨는데 당시 이제 유가족들이나 생존 장병들 잘 지내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안위를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현재 어떻게 지내시나요? 같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게 잊혀져야 되는데 더 네. 사무친다는 거 아시죠? 예. 사무칩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달 말에 우리 유가족 어머니께서 예. 한 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6명 산하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산하자입니다. 강원도 분인데 아들 시신을 못 찾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해 쪽으로 혹시라도 집으로 올까봐 바닷가에 가서 계속 우셨답니다. 이름 부르면서. 그래서 장기침이 계속 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폐암 말기였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은 제가 2년 전에 갑자기 생소한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개명을 했습니다. 왜 개명했느냐? 이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3명은 이민을 갔습니다. 지금 2명 돌아오고 아직 1명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국민을 지켰는데 국가가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네. 그 분들은 이제 천안함에서 생존하신 그 분들이 이름을 개명하고 미국으로 그렇죠. 뭐 네.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라고 이제 3월이면은 말씀하셨는데 예. 갑자기 또 실종되는 친구들도 생깁니다.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남겨진 분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정부 당시 때 이제 좀 논란이 된 게 있었잖아요. 2020년이었죠. 예. 현충일 추념식에서 희생 장병들을 언급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초청 명단에도 이제 원래는 이제 제외를 됐다가 나중에 다시 좀 수정하는 그런 좀 일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굉장히 서운하셨겠었어요. 아닙니다. 서운하지도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게 그분 자체가 당연하셨다고? 2015년까지 천안함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아, 그 대통령께서 네. 당시 대통령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당시 대통령이 이제 그 북한의 소행 2015년 대통령이 되기 전 직전까지 네.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천안함 장병들은 뭐 호명하지 않을 것이다,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좀 받아들여셨다 이 말씀이신 천안함을 거죠? 언급하고 호명하는 순간 네. 북한이 불편해하고 심기를 건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반도 평화가 위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하지만 예. 대북 관계에 너무 우선 가치를 두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전사하신 분들을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의견들도 있거든요. 예, 음모론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그 이유입니다. 국가 국민을 지키던 천안함 군인과 천안함을 경계 실패다, 패잔병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도 정부에서 홀대하고 또 이렇게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예전에 혹시 환자복을 입혀놓고 기자회견했던 기억나십니까? 예. 그게 패잔병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저는 함장이라고 형사입건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수개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게 경계 실패의 시작입니다. 전 정부, 현 정부 뭐 그 탓할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 기억도 예전에 이제 국구 수도병원에서 굉장히 예. 오랫동안 이제 취재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예. 당시 상황을 돌아켜 보면은 뭐 유족들도 유족들이지만 그 부상자들 이제 가족들 그리고 부상병들 그리고 동료들 예. 굉장히 가슴 아파했던 기억들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트라우마로 아까도 언급하셨던 예. 이제 트라우마들이 좀 남아 있을 텐데 그 부분 치료는 좀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나라에서 챙겨주고 있습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군복 입고 있는 친구들이 아직 20여 명이 됩니다. 예. 그분들이 군복 입고 현역에 있으면서 함장님, 과장님 정신과 진료 다녀오겠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지금 외상은 다 치료가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PTSD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게 남아있는데 왜 진급이 안 될까 봐 또 주위 시선이 따가워서 그렇게 해서 전역을 합니다. 진급이 안 되죠. 전역을 하면 국가유공자를 등록해야 되는데 네. 진료 기록이 없어서 또 등록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취직이 안 되고 또 등록이 된다 손 치더라도 정신과 이력이 있는 사람을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그래서 악순환이 됩니다, 이게 계속.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내일 첫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정부에 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짧게 좀 말씀을 예, 주실까요? 현 정부 들어서 이제 호국 보훈의 가치의 중요성을 많이 부각을 시키고 하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서해 수호의 날이라든가 행사가 오찬 행사 이런 게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으로 거치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분노하지 않겠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겠다고 일성으로 하셨는데 왜 분노하는지 사진 찍고 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왜 분노하는 이유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서해, 물론 뭐 우리나라 전역에서지만 서해, 특히 이제 서해에서 우리나라 그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 항상 봉사를 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있을 텐데 예. 그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분들 정말 동상 걸리면서 네. 멀미 구토하면서 또 압력을 느끼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예우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그냥 당연한 우리 공기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군인, 소방관, 경찰 이런 분들이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원일 전 함장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금 개혁에 대해 대국민 설득에 나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22일 마크롱 대통령은 방송국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Il y avait 10 millions de retraités. Il y en a aujourd'hui 17 millions. Dans les années 2030, il y en aura 20 millions.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했습니다. Les sondages et le court terme et l'intérêt général du pays, je choisis l'intérêt général du pays. Et s'il faut derrière endosser l'impopularité aujourd'hui, je l'endosserai.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을 전부 연금에만 쏟게 돼 자칫 국가 붕괴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게 마크롱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노조를 비롯한 시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n'est pas du tout convaincu, même pire, elle a attisé le feu, attisé la haine des travailleurs en lutte. 도로 곳곳은 화염으로 뒤덮이고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에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seront à nouveau dans la rue pour manifester contre la réforme des retraites et pour demander son retrait. 법 시행까지는 헌법위원회의 위헌 여부 판단만 남은 가운데 마크롱은 올해 안에 연금 개혁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이 모습은 어제 끝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일본이 우승을 확정하는 순간입니다. 전 세계 야구의 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회에서 일본은 올해 7번 경기를 모두 이기고 우승을 했는데요. 우승 순간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 대회가 처음 시작된 2006년 이후 총 5번의 대회 중에 일본은 올해로 3번째 우승을 했습니다. 더구나 어제 결승전은 야구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열려 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극적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9회 초 투아웃에서 일본의 마지막 투수 오타니 쇼헤이였고 마지막 미국의 타자는 그와 메이저리그 팀 동료인 최고의 타자 마이크 트라우트였습니다. 홈런 한 방이면 동점이 되는 상황을 오타니는 마지막 공을 바깥쪽 슬라이더로 잡아 경기를 마쳤습니다. 과거 이 대회에서 준우승과 3위를 했던 우리나라 대표팀은 비록 이번 대회에서 일찍 돌아왔지만 훗날을 위해 준비한다면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의 대한민국 야구를 전 세계에 다시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가장 많은 우승을 하게 된 건가요? 네, 국내 고교 야구팀은 전국에 88개이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40배나 많은 3,800여 개의 고교 야구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교 야구의 저변이 넓고 전 국민이 야구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어린 선수들을 키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도 어린 선수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준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밤사이 전국으로 비가 확대됐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는 빗방울만 약하게 떨어지고 있지만 남해안과 일부 영남, 제주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5에서 10mm 정도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침 사이 수도권 지역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그 사이 영남 해안에는 최대 4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 제주에는 모레 오전까지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겠고 이 바람을 타고 황사가 날아오겠습니다. 영남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16도, 대구 1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10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고요. 예년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